네, 안녕하세요. 미래지구방위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저는 지구방위대 에이전트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시는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 뭐 꼽았다 하면 다 잘 가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반도체를 지키는 남자의 반지남의 그 명성답게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할 것 없이 다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오픈 AI 샘 알트만이 MS 합류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긴 하죠. 큰 이슈긴 하고 특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AI 투자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은데 거기에 이제 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딱 활용 점정을 찍으려면 엔비디아 실적. 근데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 가이던스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잖아요. 네.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요 IB들이 지금 계속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좋게 본다라는 거니까 잘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런 건 있잖아요. 원래 이제 1등이 100점 맞던 사람이 95점 맞으면 못한 것 같잖아요.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지금 워낙 100점을 맨날 맞다가 95점도 잘한 건데 혹시라도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야, 너 문제 있어? 뭐 힘들었니? 뭐 이럴까봐 걱정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아닌 것 같다. 좋게 나올 것 같다. 특히 TSMC의 10월 실적이 역사적 어찌 보면 이제 신고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거 감안한다면 H100이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니까 크게 우려는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좀 미스가 나오면 반도체는 좀 단기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엔비디아 500불을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또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붐업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럼 또 반도체는 조금 더 힘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엔비디아 실적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흐름 이어나가면서 바로 투자대회 중계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유안타 대 대한민국 이베스투자증권 스코어 바로 열어주시죠. 네, 지난주보다는 대만이 조금 치고 올라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1위가 굉장히 굳건하거든요. 4,000점 가까이 나오면서 지금 2위랑 2배 이상 격차를 벌렸어요. 국가별 거래 종목 탑5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베스투자증권입니다. 1위는 마이크로미니 나스닥, 2위는 마이크로 미국채 10년물, 3위는 유로 FX, 4위는 마이크로 유로 FX, 5위는 마이크로 크루드오일이고요. 유안타증권 1위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 2위 미니 S&P, 3위 쿠퍼, 4위 마이크로 미니 S&P, 5위 호주 달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수 매도 비율도 열어주시죠. 네, 이렇게 매수 매도 비율 살펴보면서 전문가님과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대한민국 3, 4위에 지난주에 짚어주신 유로 FX 나란히 올라와 있거든요. 뭐 이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계속해서 승기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저기 나오는 전략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면 매수하시는 것 같고요. 많이 오른 거는 매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긴 하는데요. 해외 선물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저기 어찌 보면 좀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선물이라는 게 장기 포지션을 유지하고 가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좀 트레이딩 단기로 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많이 떨어졌다는 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니까 저 전략은 단기적인 전략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나스닥을 매도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변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나스닥의 분위기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와버리면 나스닥은 또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좀 손해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엔비디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저 포지션에 좀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 전략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우리가 매 시간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기 실전 투자 대회에서 우리가 이 지구방위에 대해서 다뤘던 상품들이 계속해서 순위권에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님이 워낙 이런 추세적인 흐름도 잘 짚어주시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우리 전문가님 매주 월요일마다 지구방위대도 함께 해주시고 또 문서진의 캐시메이커에서도 많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지 않나
듣기 하지만 온라인으로는 도무지 성에 안 찬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아주 특별한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전문가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 연말 되면 꼭 다이어리 하나씩 사가지고 뭐 10kg 빼야지, 자격증 따야지 이렇게 새해 계획 세우잖아요. 뭐 저는 투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내년 증시는 어떨까 한번 알아보고 이 강연회에서 조금 궁금증 해소하셔서 우리 이제 새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2일 서울, 12월 9일 부산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따뜻하게 몸 녹여줄 커피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보이시죠? 여기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셔서 노란 링크 나오면은 그 타고 들어가시면 참여 신청부터 강연회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까지 가능합니다. 네, 이제 행성 공격에 앞서서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떻게 시장을 조금 더 대응해 봐야 할지도 살펴볼 텐데요. 김유경 매니저님 주간 이슈 브리핑부터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대비 전략까지 챙겨가시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유경입니다. 이번 주 눈여겨볼 경제지표와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1일 화요일입니다. 밤 10시 55분엔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20일 수요일 밤 10시 30분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변동폭이 큰 항공기와 국방 물품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 지표이죠. 근원 내구재 수주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표가 높으면 생산량도 늘어나고요. 이에 따라 일자리와 소비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나타나는데요. 지난달 0.5%보다 늘어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밤 12시 30분엔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 새벽 2시엔 천연가스 재고량도 발표가 됩니다. 본격적인 겨울철 수요 구간 진입했죠. 재고 감소 여부에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금요일 밤 11시 45분에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까지 발표가 됩니다.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날씨와 수급량이죠. 주 초반 재고 과잉과 온화한 날씨에 힘입어서요. 3.061달러까지 밀려났다가 급등과 다시 상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움직임과 겨울철 기온 저하 여부 관측에 따라서 등락이 형성된다는 분석인데요. 주요 소비국의 난방기 사용량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요. 다음 저항선인 3달러 6센트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후반 예상보다 뛰어넘는 재고량 발표로 급격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겨울 한파 도래 여부에 따라 앞으로도 가격 변동성은 더욱 커질 거라는 예상입니다. 미국 주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지난주 373달러 선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IT 개발자 행사에서 AI 관련 신제품 공개에 따른 기대감으로 풀이가 되었는데요. 현지 시각 15일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칩을 공개를 했고요. 공개한 마이아 칩은 현재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죠.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합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발표가요, 강한 주가 상승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 주식은 해당 종목 매수로 상승에만 투자가 가능한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개별 주식 옵션을 통해서는요, 주식의 상승은 물론이고 풋옵션 매수를 통해서 주식의 하락에도 투자 가능합니다. 레버리지 효과로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국제 원유나 천연가스는 해외 선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외 선물 거래 방법이 궁금하다, 개별 주식 옵션 투자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유경이었습니다. 서기 2023년 지구는 날로 힘들어지는데
세상을 바꾸고 싶은 두 남자의 치열한 투자 전략이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또 이제 11월 말쯤 들어서 새롭게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월이 이제 끝나가고 이번 주가 또 지나가게 되면 12월로 또 접어드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월요일 시작은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이면서 또 우리가 이번 주, 그 다음에 또 12월 달에 산타 랠리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 장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시나 중요한 부분이 사실 12월 달 FOMC가 또 12월 중순쯤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FOMC까지 어떻게 또 전략을 꾸려 나가는지에 따라서 FOMC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수익을 많이 챙겨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또 다시 한번 이 12월 달에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이런 이제 전략들, 지지부진한 이런 종목들을 좀 끌고 갈 것인가, 어느 정도 갈림길이 나일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부터 이제 12월 중순까지 굉장히 수익을 잘 챙겨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어떻게 이 종목들로 한번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갈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 없이 이제 약간의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보게 되면 워낙에 최근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잘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 없이 어느 정도 이제 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또 워낙에 CPI가 잘 나와줬기 때문에 물가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심이 개선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추세 자체를 상방으로 유지해주려고는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그림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전 고점에 조금은 막혀있는 그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이전에 올라갔었던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같은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국채금리 하락,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 혹은 재료가 아직까지는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연준에서 약간의 이 추가 인상에 대한 발언들을 약간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을 이제 한 번 더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 둔화 속도는 확인이 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은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시장이 상당히 좀 잘 올라와줬고, 시장이 상당히 잘 올라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연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너무 강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약하지도 어느 한쪽의 방향성도 정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워낙에 시장이 강세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약간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증시로 한번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 보였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0.86% 상승,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2%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역시나 에코프로 그룹주, 그중에서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상장하고 나서 이제 이 상당히 큰 상승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역시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잘 살아있구나, 한번 또 들어가게 되면 힘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오늘 반등 잘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번에 테슬라 가격을 인상 추진한다, 이런 이제 보도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2차 전지가 강하게 움직여졌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은 시총이 워낙에 커졌죠. 그러면서 시장을 조금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와줬는데, 우리가 또 반도체는 한번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최근에 반도체들을 보게 되면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머티리얼즈 혹은 뭐 HPSP,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의 이제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종목군들은 최근에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차전지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종목군들은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오늘 장을 봤을 때 약간의 정치 테마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저출산 정책주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테마들이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주도주는 무언가 자리를 잡는 구간, 완전하게 끌고 가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을 시도하거나 혹은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에 있으면서 개별주 종목군들이 상당히 순환이 잘 나오는 장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합세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보게 되면 최근에 워낙에 상승이 잘 나왔고 어느 정도 이제 고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하는 부분도 약간의 이제 중립을 지키는 이러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호재가 되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FOMC까지는 중요한 정책 혹은 지표 발표 일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중요한 일정이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정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시장도 함께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 시장을 함께 보셔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 코스피 차트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전 고점에 부딪히는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전에 공매도 금지 이야기 나왔을 때 고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결국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지금 현재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저항권에 도달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차익 실현이 나오느냐 약간의 분기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런 분기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도주를 봤을 때 결국에는 시장과 함께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군들은 시장과 함께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되어버렸는데 에코프로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매도 금지 이슈가 있었던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기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고 이 구간에 또 부딪히는 구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다라고 할 때 결국에는 주도주가 추가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결국에 이제 주도주 종목군들은 시장이 또 어느 정도는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그림, 상방으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와 주어야지 가치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과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언급드렸듯이 지금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부재한 상황이라서 상승을 추가적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힘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항 라인에 부딪힐 만한 구간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않고는 주도주가 강하게 움직이기에는 약간은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봤을 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은 더 이제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떨어지더라도 코스닥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같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면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와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은 동떨어지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개별주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떻게 종목들을 잡아가야 될지 전략은 어느 정도 나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이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함께 보면서 시장이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준다. 그러면 결국에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한번 이제 나와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기대할 만한 건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이겠죠. 엔비디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를 또 전체적으로 한번 끌고 가주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2,500선, 2,550선 정도 이 정도를 이제 돌파 시도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그림이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딱 저항 라인에 부딪힌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시장이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그냥 바닥을 잡는 선에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
전자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방이 막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 제외하고서는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추가적인 이슈는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개별주들은 계속해서 돌 수밖에 없는 장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뭐 정치 테마 관련해서 이제 뭐 한동훈 후보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러한 이제 개별 이슈를 보유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오늘 꿈비 같은 뭐 저출산 정책 관련주들이라든지 그 외에도 오늘 뭐 추가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 이제 시장은 굉장히 여러 이슈에 따라서 개별주가 상승이 나오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주가 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느냐? 결국에는 시장은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박스권 고점에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뚫어주면 주도주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주도주에서 수급이 빠지면서 개별주로 또 수급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림이 나와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의 전략은 굉장히 심플할 것 같습니다. 박스권 고점을 돌파를 해준다 라고 하면 아마 반도체 종목들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반도체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반등이 잘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단기 매물 구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뚫어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이 현재 구간 박스권 고점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도주는 약한 가운데 개별주 종목군에서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개별주 종목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접근할 만한 종목을 노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개별주를 접근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떠한 종목을 또 잡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결국엔 중요할 텐데, 결국에는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새롭게 또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딱 이제 요 정도 구간에서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요 정도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를 추천을 드렸었던 이유도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구간에서 수급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유입이 되니까, 그러면 수급이 유입되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추천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바닥권에서 급작스럽게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은 이제 고개를 돌려놓고 다시 한번 상승 탄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이번 주에는 박스권 고점을 뚫어주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에 따라서 또 주도주를 추가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주를 접근할 것인지, 그러면서 FOMC까지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키포인트는 바닥에 있으면서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종목들을 한번 잘 보시면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렵지 않게 대응이 가능할 거고요. 12월 FOMC까지는 딱히 또 악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종목 순환을 노리면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포인트대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또 수익 순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쉽게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겨울에는 정말 산타가 올까요?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말 랠리가 오나 안 오나 의구심 반 기대감 반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양시장 모두 분위기가 좋으면서 좀 기분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연말까지 이 기세가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그동안 힘들었던 한 해를 좀 보상해주듯 산타가 아주 커다란 크리스마스 선물을 들고 찾아와 주길 바라면서 오늘 지구방위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구방위대에도 산타 같은 분이 계세요. 이 반지 원정대 수장이죠. 반지남 문서진 전문가님이 오늘은 또 어떤 선물 같은 반도체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제가 이제 또 덩치는 또 산타만 하니까. 네, 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지금까지 제가 이 지구방위대 나와서 소개해드렸던 뭐 국내 주식도 그렇고 해외 주식도 그렇고 해외 선물도 나름 다 성적이 괜찮아서 다 잘 됐어요. 예, 좀 다행스럽습니다. 근데 또 이럴수록 또 더 어깨가 무겁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잘 맞추나 안 맞추나 보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은 그냥 관망만 하시다가 또 잘 맞추면 이제 그때 또 탁 사는 게 또 물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지금 기대감이 워낙 크시니까. 네, 그래도 지금 또 고르고 고른 종목이고요. 반도체를 뭐 제가 막 싹 다 하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반도체 남이긴 한데, 할 만한 종목은 다 해가 나중에는 이제 삼성전자 SK 할 판이라 가지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몇몇 안 남았다. 안 남았으니까 요거 이제 좀 잘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코미코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미코면 뭐 반도체 쪽인데 세정하는 업체잖아요. 그럼 반도체 웨이퍼를 좀 세정하는 건가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코미코 하면 이제 세정 장비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냥 이제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세정 장비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 웨이퍼를 세정하는 건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건 좀 사업이 좀 특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를 세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 웨이퍼를 세정하는 장비를 세정합니다. 장비를 세정하는. 네. 예, 보시면 제가 요게 어떤 걸 하냐면요. 요런 부품들,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웨이퍼에 식각 이제 장비거든요. 식각 장비가 들어가면 이걸 이제 깎아내지 않습니까? 녹이면 그 챔버가 오염이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 챔버 자체가 오염이 돼버리면 그 웨이퍼 자체도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챔버를 항상 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세정하는데도 굉장히 좀, 공이 들고 기술력도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동차를 세차를 할 때도 아무 데나 맡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돈 있다고 그냥 뭐 아무 때나 길거리에 보는데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나한테 성격에 맞는 또 이런 걸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 반도체 장비 세정도 아무나 다 맡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콜 테스트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고객사가 텔, 도쿄 일렉트론,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만 딱 하더라도, 식각 쪽에서는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앞선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거 설명드릴 때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식각 관련 부분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삼성의 이 공정 전환. 우리 그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정 전환에 수혜주기도 하고. 그러면 낸드 쪽이 또 회복됐을 때 또 식각 관련 부분이 또 많아질 것이다라는 거 하는 거고. 결국엔 이 회사가 이런 세정 장비를 세척할 일이 많아지려면 뭐겠어요? 자동차도 많이 이렇게 다니고 하면 빨리 더러워지니까 빨리빨리 많이 세차를 하겠죠. 네. 똑같습니다. 장비를 많이 돌려야 챔버 오염이 많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세척을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흐름에서 확실하게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이 회사는 단순히 세정만 하는 건 아니고요. 코팅도 합니다. 코팅이요? 네, 이거는 뭐냐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장비들도 많잖아요. 그 장비가 라인에 깔리기 전에 우리 흔히 말하는 자동차에 유리막 코팅하는 것처럼 그걸 이제 이 장비가 먼지가 잘 안 붙게 하기 위해서 그걸 또 코팅을 합니다. 그럼 세정한 다음에 코팅을 이렇게 위에 한 번 더? 아닙니다. 하기 전에 코팅을 합니다. 세정은 부품을 세정하는 거고요. 요 코팅은 그 장비 자체를, 기계를 코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 보면 이 웨이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로봇 팔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이제 먼지가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유리막 같은 코팅을 하거든요. 요 작업을 또 많이 하고 결국에는 이것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또 코팅이 빨리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출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쪽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핵심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쿄 일렉트론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핵심은 어디겠습니까?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 일단은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삼성전자 괜찮아질 것 같다고 하시면 저는 충분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면은 챔버도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럼 코미코 제품도 자연스럽게 많이 쓰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또 이 코팅이나 뭐 세정 말고도 다른 제품도 생산을 할까요? 맞습니다. 원래 사실 코미코의 최근 들어 주가를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오른 핵심적인 이슈는 코미코의 세정 사업도 있지만 자회사, 그러니까 미코세라믹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 세라믹 히터에 대한 납품 기대감입니다. 이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여기 보면 좀 동그랗게 이렇게 별로 아무것도 아니게 생긴 게 있어요. 저기 한번 그림 띄워주시면 그냥 저게 뭐가 뭐 대단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반도체를 증착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식각을 하고 나면 그냥 깎고만 나면 그게 반도체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정기적인 성격을 주기 위해서 증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착하기 위해서 웨이퍼에 열을 가합니다. 안정적으로 증착을 하기 위해서 그 열을 가하는데 그 열을 가할 때 여기 보신 거죠. 동그란 데에서 열을 전달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세라믹 히터 여기서 이제 열을 딱 이렇게 가열을 시켜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웨이퍼에
열을 전달시켜 주는 건데 요거는 소모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딱 봐도 뭔가 바꿔야 될 것처럼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소모품이고 이 말은 뭐냐면 뭐 증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모품의 이 교체 주기는 짧아지겠죠. 근데 이 증착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에는 전공정에서만 활용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TSV 공정에서도 후공정 쪽에서도 TSV가 나오면서 증착을 합니다. 그러면 없었던 증착 공정이 한 번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라믹 히터를 교체할 주기가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 세라믹 히터 자체가 얼마나 고르게 열을 균일하게 주냐가 되게 중요해요. 증착에는. 그게 이제 제품 퀄리티를 좌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퀄 테스트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게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삼성전자 쪽 매출인데,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 이 반도체 출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이게 일본에서 거의 독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국산화를 하면서 진행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런 국산화 쪽에서는 이 미코세라믹스가 독점입니다. 그런 이런 것들의 또 강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미코세라믹스 증착 공정에 쓰이는 세라믹 히터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제 HBM 수혜주로도 함께 엮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트렌드 차트 함께 생선 공격해 볼 텐데요. 오늘은 정확하게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54,300원에 장을 마쳤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래도 계속해서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쪽에서 조정이 한번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바로 진입해도 좋을까요? 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실적에 좀 명운이 달린 것 같긴 해요. 단기적인.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매수를 좀 급하게 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뭐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보면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어쩌란 말이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분할 매수하셔라.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1차 여기 지금 54,000원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에서는 저는 그냥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샀다가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 못 사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입질 매수라도 저는 해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54,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좀 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좀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반도체 업황 자체가 예를 들어 뭐 엔비디아가 업황이 둔화됐다라는 코멘트를 안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업황이 둔화됐다라고 말하면 그때는 반도체는 다 파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저는 반지남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업황이 둔화되면 안 돼요. 저는 업황이 계속 개선될 것 같은데, 개선되는데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주냐 못 충족시키냐는 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은 개선되는데 시장에 너무 눈높이가 높으니까 거기에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건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나고 다시 올라갈 건데, 만약에 업황 자체가 둔화될 것 같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좀 말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은 공략하시면 안 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눈높이에 조금 미스해서 만약에 시장이 하락한다면 저는 이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저가 매수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5만 원 수준까지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5만 원 부근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손절 라인은 10월 저점을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면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10월 저점인 한 44,000원 정도로 설정하시고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여기 상반기 때 고점을 형성했던 65,000원 정도를 저는 단기 목표가로 설정하고요. 시장에 저는 반도체는 내년도까지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낸드라든지 이런 업황이 개선됐을 때 사업의 실적 같은 거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오히려 작년 2021년이죠. 21년 고점 요 수준이 9만 원 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1차 목표가 65,000원, 장기 목표가 9만 원, 손절가는 4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국내 주식 반도체 쪽 수익률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그 방송 이후에 15%, PSK홀딩스는 뭐 거의 30% 정도 올랐고요. 한솔케미칼이 5.5%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엔비디아, 온투이노베이션, 퀄컴 이런 해외 종목들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워낙 이 반도체 쪽에 진심인 이 반도체를 지키는 우리 전문가님이다 보니까 내년에 이 반도체나 배터리 어떻게 될까? 내년 증신 좀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전문가님 인사이트는 어디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오랜만에 오프라인 그 강연회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12월 2일은 서울에서 제가 하고요. 12월 9일은 부산에서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근처에 계시는 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12월 9일날 부산에서 제가 하거든요. 자리맨커님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때 혹시 오실 거예요? 아, 부산에 있으면 한번 가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오시면 제가 또 제가 어떻게든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리메이커님 그 실제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부산에 와보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 반도체 배터리에 대해서 좀 강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 주식 쪽으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떤 행성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좀 지금까지는 제가 했을 때 들어봤다라고 하면 대부분 좀 기술주 쪽이거나 아니면 좀 처음 들어봤다 하는 종목이 많았잖아요. 뭐 올라플렉스라든지 아니면 뭐 온투 이노베이션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았을 거고. 근데 오늘은 많이 들어봤는데 굳이 이걸 왜 들고 왔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종목을 많이 마셨을 것 같아요. 마셨다. 이게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스타벅스입니다. 네. 스타벅스 공격해 보겠습니다. 뭐 스타벅스 다들 주식은 없어도 커피 한 잔씩은 마셔봤잖아요. 이번에도 연말 시즌 맞아서 뭐 제 주변 같은 경우에는 뭐 홀리데이 프로모션 프리퀄리티 다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홀리데이 시즌도 조금 실적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제가 이거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거 레드컵 데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산타가 나오면서 이제 빨간 컵에 이렇게 주는 거 별거 아니긴 한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지금 스타벅스의 가장 속된 말로 대목입니다. 지금 이 연말 시즌.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스타벅스 노조가 파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일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거 레드컵 행사 없애던가 아니면 좀 직원 채용을 더 많이 해달라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 파업 관련 이슈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미 파업 관련 이슈와 관련돼서는 저는 주가 가격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업 관련 그거는 한번 그것 때문에 급락했다가 최근에 임금 협상 타협하면서 다시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예, 그런 거 보면 이 파업과 관련된 이슈는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핵심은 이거라고 저는 봐요. 인건비 상승에 대한 악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올라간 가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이 스타벅스에서 악재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핵심은 그래도 북미 시장이거든요. 북미 시장에 매장이 가장 많으니까 한 60%가 여전히 북미니까 북미 쪽에서의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최근에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원래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거는 시장 예상치에 그냥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매출도 살짝 상위, 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 보면 매출은 괜찮았다, 이익은 괜찮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스타벅스를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얼마 전에 커피 가격을 인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 소매업이라는 게 가격을 한번 인상하면 안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매출의 볼륨 자체가 올라가서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은 조금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커피 가격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 스타벅스라는 게 가격적으로 좀 저항감이 있긴 했었죠. 근데 요즘에 스타벅스의 가격이 어느 순간인가 다른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가격을 많이 따라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이게 스타벅스가 오히려 싸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 이게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의 여타 이 브랜드들도 지금 가격이 전차적으로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일정 수준 초반에는 엄청나게 높게 올렸다가 그리고 거기 정체가 된 거 더 이상 안 올린 거고 나머지가 따라 올라온 거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가격 관련 부분에서는 저항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스타벅스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웬만하면 뭐 다른 것도 다 비슷하지 않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격 저항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매출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데, 그럼 이 북미 지역 말고도 해외 시장도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제일 큰 시장이 중국 쪽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루이싱 커피한테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뭐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디야한테 밀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를 들어 뭐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그 입점수를 감안하면 중국은 중국 자국 내의 브랜드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타벅스를 먹는 사람은 스타벅스를 저는 먹는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런 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반감은 있지만 애플을 쓰고 테슬라를 몰면서 스타벅스를 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충성 고객들은 유지되는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애플의 중국 판매량이 둔화되네 만에 이야기가 났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크게 심각한 수준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런 중국의 우리로 따지면 MZ세대들의 이런 소비 성향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 쪽의 우려감은 중국 경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의 반감, 뭐 루이싱 커피, 뭐 경쟁자 이런 것보다는 중국 경기가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러니까 바닥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 쪽은 조금씩 위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그 컨콜에서 제가 이제 이거 긍정적으로 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스타벅스 CEO가 이제 원래 그러니까 이 다른 지역의 매장을 많이 넓히는 거에 스타벅스는 항상 조금 또 보수적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신흥국에 대한 이 지점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인도 시장에 대한 진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꾀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인도는 또 중국 못지않게 큰 시장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지금까지 해외 쪽에서는 좀 덜 공격적이었는데 이게 좀 공격적으로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대부분 다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북미 매출도 좀 견조하고 이제 중국, 인도 같은 해외 시장도 좀 공격적으로 이제 확장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용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인건비 이슈도 좀 있었고 그 말고 뭐 원두 가격이나 유제품 가격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니까 항상 원래 이런 원가가 인상이 될 때 피해를 받는 업체들이 가격 전가력이 없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전가력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원가가 올라갔는데 판가를 올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판가를 올려버리면 그러면 안 팔릴 거야, 매출에 문제가 생길 거야라고 생각하면 결국엔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스타벅스는 가격 전가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원가가 올라간다,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원두 가격이나 원유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거를 판가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매출 볼륨이 오히려 더 커져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는 이 기업이라 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스타벅스에서 가장 큰 비용으로 차지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근데 인건비 인상 이 속도가 이제는 좀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더 크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어쨌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악재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걸 가격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매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이 그렇잖아요. 리튬 가격이 올라야 오히려 좋잖아요. 그게 그렇죠. 판가의 전가가 가능하니까. 오히려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안 좋잖아요. 그럼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커피 가격이 올라가고 원유 가격이 올라가야지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일단 인상시켜 놓으면 안 떨어지니까 나중에 원가가 떨어지면 그거에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니까 뭐 저는 이런 구조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연말 시즌 특히 수혜부터 좀 시장 확대까지 다양한 좋은 이슈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주가가 뭐 거의 1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100달러를 지금 넘었는데 지금 바로 진입해도 좀 부담이 없는 가격일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이걸 가지고 나온 건 당장 일단은 사보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나오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한 번에 다 사시면 안 된다. 항상 분할 매수 생각하고 사시면 좋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저는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1차 매수는 지금 한 105불 정도 요 라인에서 저는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한번 갭을 한번 띄었단 말이에요. 100불에서. 그럼 이건
갭을 한번 메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여차하면 한 97불까지는 조정을 줄 수 있는데 이거 사실 그렇게 크게 내려가는 조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7%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크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서 1차 매수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갭을 매우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한 97불 정도에서는 한 번 더 사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손절 라인을 90불로 설정을 해드리는데 요거는 저는 안 깰 것 같아요. 저는 10월 저점을 깰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악재가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주가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10월 달만큼 크게 악재는 안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저는 90불 안 깰 것 같지만,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손절 라인을 정해놓으면 한 90불 정도로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저는 역사적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26불은 돌파한다, 130불까지는 충분히 돌파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목표가 130불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30불, 손절가는 90불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스타벅스 전략 살펴봤고요. 바로 마지막 해외 선물 행성도 공략해 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공격할 상품 어떤 걸로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해외 선물인데 해외 선물이 아니라요. 오늘은 옵션입니다. 옵션이요? 네, 엔비디아 옵션입니다. 네, 엔비디아 옵션은 우리가 또 처음이잖아요. 조금 생소한데 어떻게 우리 한번 공격해 볼까요? 엔비디아 옵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올라가는 데에 베팅을 하나? 아니면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스트랭글 전략을 쓸 겁니다. 스트랭글 전략이요. 이게 제가 좀 방송 전에 미리 듣고 왔는데 네. 너무 생소해서 먼저 이게 좀 뭔지 짚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옵션을 할 때 흔히 말하는 양매수라는 걸 하거든요. 풋옵션, 콜옵션을 다 매수를 하는, 아니면 다 매도를 하는 이런 식의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스트랭글 전략이 있고요. 스트레들 전략이 있는데 어렵죠. 네. 근데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스트레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그러니까 콜이랑 풋이든 똑같은 행사 가격을 둘 다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트랭글은 행사 가격이 다른 걸 콜옵션, 풋옵션을 둘 다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거예요. 네, 이름도 좀 비슷해요. 스트랭글, 우리 스트랭글 전략인데 다른 행사가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 옵션에서 굳이 행사가를 다르게 매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 양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저는 매도는 아니고 매수거든요.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 두 개 다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적 발표라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럼 이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제 생각에는 500불을 넘겨서 600불로 갈 것 같거든요. 만약에 실적이 미스가 나오면 500불이 아니라 400불까지 다시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미지근하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든 아래로든 급격하게 움직일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저 스트랭글 전략은 변동성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방향성을 맞춰서 먹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심한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식이나 선물을 사면 위로나 아래로나 어쨌든 오르고 내리고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인 거잖아요. 근데 옵션은 방향성의 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변동성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로 가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떨어져도 먹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 없이 가면 단점으로 변동성이 낮을 경우는 둘 다 쉽게 말하면 손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변동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예상될 때 조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큰 변동성에 베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딱 처음에 솔직히 생각을 했을 때 이미 주가도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랐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은 그냥 반응이 미지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나오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뜨뜻미지근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계속 그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 TSMC의 10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네. 결국엔 TSMC의 실적이 왜 좋았을까? 다른 애들이 막 엄청나게 뭔가 더 좋은 게 있었을까? 아닐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TSMC의 웨이퍼의 60%를 차지하는 건, 웨이퍼 생산의 60%는 엔비디아 향 그 H200의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많이 팔렸으니까 실적이 좋아졌을 거고. 그럼 그러니까 TSMC가 사상 최고 월별 실적을 찍었다라는 건, 그러면 엔비디아 역시도 사상 최고 월별 실적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4분기 실적도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고, 특히 H200의 병목 현상이 풀린다는 건 매출의 볼륨은 또 넓어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H100에서 그러니까 B100 요 사이에 또 H200이라는 신제품을 또 냈잖아요. 그럼 이게 또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에요. 그러면 ASP는 또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나오면 되게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눈높이가 높은데 그 높은 눈높이도 더 뛰어넘으면 주가는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이렇게 높은 눈높이를 조금만 미스해도 이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설프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보합으로 0.5% 하락, 0.5% 상승 이건 아니다. 만약에 나왔을 때 하락을 하더라도 당일 하락률로는 한 4% 이상, 뭐 위로 올라도 4% 이상, 떨어져도 4% 이상의 급등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또 잘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이걸 또 엄청 좋게 볼지 뭐 그건 또 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투자를 제가 모르니까 그럴 거면 어쨌든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변동성은 크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좀 베팅을 해보자는 생각에 요런 전략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 시장이 크게 반응할 거다. 그럼 변동성이 큰 곳에 베팅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좀 베팅을 해야 될지 트렌드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트렌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트렌드 차트에는 옵션이 없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행사 가격은 콜옵션 행사 가격은 600불을 저는 콜옵션 행사 가격에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600불은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600불 정도 조금 더 세게 봐서 650불까지도 완전 극외 가격 정도 될 거거든요. 그까지도 걸어 놓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실적이 안 나왔을 때는 저는 400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350불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갭을 메우러 갈 수 있다. 이게 지금 엄청난 극외 가격일 겁니다. 그걸 어쨌든 생각 염두에 둬서 풋옵션 매수. 근데 행사 가격은 한 400불 조금 나는 좀 더 싼 가격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손실은 왜냐면 행사 가격이 극외 가격일수록 가격은 또 싸거든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이. 나는 좀 싼 가격에 좀 약간 나름 이제 하이리스크도 아닙니다. 이거는 옵션은 사실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또 손실은 또 아니긴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금 싼 거를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면 한 350불 정도의 풋옵션 매수를 걸어 놓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조금 적극적인 극외 가격을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650 콜, 그 다음에 350 풋, 요걸 각각 양매수 해보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조금 확률을 높이고 싶다. 돈을 조금 더 많이 투자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면 600불, 콜은 600불. 그 다음에 풋은 한 400불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변동성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변동성이 막 1%, 2% 나오면 그러면 양쪽 모두 손실이 날 수 있다. 나는 저랑 똑같이 엔비디아는 위로든 아래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위로 아래든 많이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전략을 한번 써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콜옵션 매수 600불, 650불까지 그리고 풋옵션 매수가는 행사 가격은 400불, 350불까지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까지 해외 선물까지 모두 짚어봤는데요. 우리 문서진 전문가님 요즘 뭐 거의 마이더스의 손이 황금 같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계시거든요. 마이더스의 손입니다. 특히 요즘 관심 다들 많으신 반도체 쪽이 특히 전문인 것 같은데 해외 선물도 지금 짚어주신 게 뭐 유로, 유가, 엔화, 구리 다 좋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들 궁금하신 게 내년에는 뭐 배터리 반도체 다 어떻게 될까? 내년에도 주도주가 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서진 전문가님 인사이트 궁금하신 분들은 12월에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12월 2일 서울 그리고 12월 9일 부산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열리는데요. 추운 연말 따뜻한 커피랑 꿀 같은 정보 함께 얻어가실 수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노란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그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면 강연회 문의랑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익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미래지구 방위대 이제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구 방위대!